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날 조선 경상도 어느 고을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막내 아들 부부의 밥상엔 소고기의 생선찜이 가득하였고 칠순 어미의 밥상엔 얼어붙은 찬밥 한 덩어리와 소금 한 종지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미의 칠순 생신날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큰며느리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주먹을 쥐고 또 쥐었습니다. 금지옥에 피워놓은 자식이 어미에게 돌려준 것은 차가운 헛간 방과 쉰 밥뿐. 이 어찌 하늘 아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담벼락이 하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한 법이지요. 정성을 다해 공들인 곳에서 배신을 당하고 소달포듯 홀대받던 자리에서 뜻밖의 은혜를 입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때는 조선 중엽, 눈이 폭설로 쏟아지던 한겨울 섣달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야트막한 산 아래에 자리 잡은 최씨 가문의 기와집은 겉으로 보기에 제법 번듯하였습니다. 높게 쌓은 돌담 안으로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얹혀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가 널찍하게 자리 잡아 동네 사람들 누구라도 최씨 댁은 참 잘 사는 집이야 하고 칭찬할 만한 집이었지요. 그 안채 대청마루 위에서는 막내 아들 최진우와 그의 아내 박씨가 너른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소고기 장조림, 생선찜, 갖은 나물에 하얀 쌀밥이 소복이 담겨 있었고 둘은 호탕하게 웃음을 나누며 연신수저를 놀렸습니다. 박 씨는 비단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옥비녀까지 꽂은 채 여종에게 군부를 더 떼라 분부하고 귀한 차를 한 모금씩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생선찜은 아까 새로 들인 종년이 만든 건데 솜씨가 제법이지요? 그러게. 올겨울은 방이 따뜻하고 밥상도 풍성하니 살만하구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안채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그 번듯한 기와집 한쪽 구석에 딸린 낡은 헛간 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치 벗겨진 낡은 흙벽 사이로 찬바람이 칼처럼 파고드는 헛간방. 군불은커녕 장작 한 조각 놓이지 않은 차가운 방 안에서 이른을 바라보는 노파 하나가 홀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바로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최씨 가문의 어머니 이수님이었습니다. 노모의 손은 언채로 갈라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얇은 무명 소못 하나가 전부인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아 입김으로 녹여보려 했지만 바람이 새어드는 헛간 안에서 그 온기는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밥상 위에 놓인 것이라고는 꽁꽁 얼어붙어 군데군데 쉰내가 올라오는 찬밥 한 덩어리와 소금 한 종지뿐이었습니다. 노모는 그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차마 씹지 못한 채 눈물만 훔쳤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꼬.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얼어붙은 찬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씨 가문 안채의 진짜 풍경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두른 며느리가 따뜻한 방에서 산의 진미를 즐기는 동안 그 집을 평생 일구어 온 어머니는 헛간에서 언밥을 씹으며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탐욕이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담벼락도 귀가 있고 우물가에는 더더욱 눈과 귀가 넘쳐나지요. 최씨 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동네 아낙네들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공동 우물가. 이른 아침 물동이를 이고 온 아낙네 서너시 물을 기르며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제도 최씨 댁 마당에서 어르신 우시는 소리 들었어. 내 귀가 어두워도 그건 들리더라고. 들려? 나도 들었어. 참, 저 어르신 한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
양반 가문에서 시집와서 시아버지 봉양, 아이들 셋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도 그 집 혼자 지켜오셨잖아. 근데 이제 와서 저 꼴이라니. 나이 지긋한 아낙 하나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자식 농사 다 소용없는 거요. 금지옥엽으로 키운 막내는 제 어미를 개돼지 취급하고 소방 맞을 뻔했던 큰며느리만 사람 도리를 하니 원. 효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여. 큰며느리 말씀하시는 거요? 윤씨, 그 양반은 상단 운영하느라 본가에 자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얼굴도 잘 못 비추는 큰며느리가 어쩌다 한번 들르면 제일 먼저 어르신 안부를 챙기고 장작이 없으면 장작을 사다 놓고 가고 반찬이라도 싸다 드리고 가잖아. 그런데 정작 한 집에서 먹고 자는 막내 내외는 어르신한테 하루 세 끼도 제대로 안 드린다잖아. 젊은 아낙 하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왜 큰며느리 댁으로 가지 않으세요? 윤 씨가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아낙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문 체면 때문이지. 어르신이 내가 막내내서 쫓겨난 꼴이 되는 게 싫으신 거야. 당신이 그 집을 지키고 당신이 막내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 고집이 당신 몸을 갈아드시는 거요. 우물가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피를 나눈 혈육이라 해서 반드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요. 남남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가 오히려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이 어미를 헛간에 가두고 소방 맞을 뻔했던 며느리가 홀로 그 어미를 지켜보려 한다면 과연 이 집안의 하늘이 가만히 있을 것인지 그 답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할 때가 되었군요. 그녀의 이름은 윤하연, 최 씨 가문의 큰며느리입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문의 내력을 알아야 합니다. 최 씨 가문은 3대째 이어온 중소지주 집안이었습니다. 논밭이 제법 있었고 마을에서는 알아주는 반가였습니다. 이수님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새 아이를 홀로 키운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그 셋 중에서 모모는 유독 막내 아들 진호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싶을 만큼 끔찍이 아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미란 늘 그런 법. 가장 어리고 약해 보이는 자식에게 정이 더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막내가 유독 말을 잘 듣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인지. 어쨌든 노모는 막내에게 가문의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습니다. 기와집도 논밭도 쌀창고도 모두 막내 진호의 명의로 넘겼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너희는 알아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며 쥐꼬리만 한 몫만 남겨주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처사를 억울하게 여기면서도 어미 뜻을 거스지 못하고 분가하였습니다. 그 큰아들의 아내가 바로 윤하연이었습니다. 윤 씨는 본래 경상도 일대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로 들어가기엔 신분이 조금 낮다 하여 혼례 초부터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았고 혼례를 올리고 2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자 집안 전체에서 그녀를 내쫓으려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쓸모냐. 그 말이 공공연히 집안을 떠돌던 어느 날 윤 씨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눈길을 부드럽게 하고 작은 쌈짓돈 하나를 슬며시 윤 씨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거라. 이 집이 너를 내치더라도 너는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다. 어미 눈에는 보여. 그 한마디가 윤 씨의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살아남아라고 말해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이듬해 윤 씨는 아들을 낳았고 소박 위기는 넘겼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되던 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윤 씨는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상단을 꾸렸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에게 미천을 빌리고 포목에서 시작하여 곡물, 약재로 취급 품목을 넓혀가며 불과 10여 년 만에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최 씨 가문에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막내 아들 진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편하게 받은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막내 아들 진호와 그의 아내 박 씨는 재산을 고스란히 가로채고 나서 그 재산을 일군 어미를 마치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홀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은 혹사였으며 이제는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지옥엽 키워놓은 자식이 어미에게 돌려준 것은 차가운 헛간방과 쉰 밥뿐이었으니 이 어찌 하늘 아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분노에는 도화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이 붙는 법이지요. 모든 것이 터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음력 10월 보름, 마을 사람들이 최 씨 댁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진호가 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며칠 전부터 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막내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하며 기대를 품고 찾아왔고 인근 마을에서도 오래된 지인들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는 솥단지가 걸리고 상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가 올랐고 떡이 쪄지고 막걸리 항아리가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진호와 유 씨는 손님들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칠순을 이렇게 크게 차려드리다니 진호 자네는 참 효자야. 아이고, 별 말씀을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진호가 너스레를 떨며 웃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어르신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박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워낙 몸이 불편하셔서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나오시겠지요. 그러나 잠시 후는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무르익고 손님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지만 칠순의 주인공은 끝내 마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하자 박 씨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그 시각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자신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 시어머니는 부엌 안에서 산더미 같이 쌓인 설거짓거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수십 명이 먹고 난 그릇들이 줄줄이 쌓여 있었고 노모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닦아 놓으세요. 저 구석에 있는 것도요. 박 씨가 부엌 문가에서 한마디 툭 던지고는 사라졌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뒤돌아서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칠순이라는 사실을 노모는 스스로에게도 잊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칠순 잔치에 당신의 밥상 한 번 받지 못하고 남들의 그릇을 닦고 계신 어미. 진호와 박 씨가 그 잔치를 연 것은 어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는 효자 효부라는 체면을 사기 위함이었지요. 칠순의 어미는 그들에게 그저 소품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상단 일을 제쳐두고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러 달려온 큰며느리 윤 씨였습니다. 분노와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망설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야말로 충동과 진심을 가르는 경계선이지요. 윤 씨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고 또 쥐었습니다. 윤 씨가 최 씨 댁 마당에 도착한 것은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상단 일이 바빠 출발이 늦어진 탓에 마을 경계를 넘을 때쯤 해가 벌써 기울어 있었습니다. 채비를 갖춘 일꾼 2명과 함께 온 윤 씨는 손에 묵직한 비단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선물로 준비한 따뜻한 모피 조끼와 고급 한약대였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상위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하였습니다. 윤 씨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하고 둘러보았지만 주인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끝을 스친 것은 부엌 쪽에서 흘러나오는 설거지 물소리였습니다.
윤 씨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윤 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순의 어머니가 언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발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서 이건 내려놓으시오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참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막내 내외는 분명 손님들 앞에서 나를 남편도 없는 과부 형수가 제삿날도 아닌 날에 집안 분란을 일으킨다고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 입장이 더 곤란해진다. 남들은 집안이 원래 그런 집이었나 보다 하며 어머니를 동정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을 것이다. 윤 씨는 손님들이 남아있는 동안 마당 한켠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진우와 박 씨는 윤 씨를 발견하고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어머니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어머니를 좀 뵙고 싶어서 지금 안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 뻔뻔한 대답에 윤 씨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입가에 담담한 미소만 얹었습니다. 윤 씨가 망설인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어미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도리어 어미에게 누가 될까봐. 그러나 그 망설임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그 순간 윤 씨의 눈앞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억눌러 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법이지요. 윤 씨의 분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은 것들이 단 한순간에 터져 나온. 손님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마당이 조용해진 시각이었습니다. 박 씨는 하인에게 상을 치우라 분부하다가 손님 접대에 쓰였던 백자, 도자기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인이 부주의하게 상보를 거두다가 밀쳐버린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백자는 혼수로 가져온 귀한 것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 천한 것이 감히 이 귀한 그릇을 깨트려. 하인이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잠시 하인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쪽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그릇 깨트리셨지요. 부엌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노모가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이것을 닦고 있었는데. 딴소리 마세요. 아까 어머니가 저 구석에 갔다 오셨잖아요. 분명 어머니가 부딪힌 거예요. 이 그릇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박 씨가 부엌 문가로 성큼 다가서더니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노모의 뺨을 향해 그 손이 내리쳐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부엌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윤 씨가 문짝이 벽에 부딪혀 튕길 만큼 강하게 밀치고 들어서며 박 씨의 손목을 번개같이 낚아챘습니다. 손목을 잡힌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손 놔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님. 윤 씨는 박 씨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조용하기로 소문났던 윤 씨의 눈에서 보는 이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눈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결의. 오래 준비한 자의 차갑고 단단한 결의. 이 댁의 어른이 누구야 동서. 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끝까지 울렸습니다. 박 씨가 당황해서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댁 어른이지, 그렇지? 답이 없자 윤 씨가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어른이 칠순 잔치에서 부엌 일을 하고 깨지지도 않은 그릇값을 뒤집어 쓰고 지금 손찌검까지 당하려 했어. 내가 오늘 이 집구석에 썩은 뿌리를 기필코 뽑아버리겠어. 그제야 바깥마당에서 술 마시던 진호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뭐야, 형수님.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행패요?
윤 씨는 진호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행패라 하였소? 윤 씨의 뒤를 따라 들어온 충직한 일꾼 주임령이 조용히 문가에 섰습니다. 윤 씨는 들고 왔던 묵직한 선물 보자기를 부엌 한켠에 내려놓고 천천히 허리를 펴며 진호와 박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어머니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소. 그런데 내가 본 것은 칠순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매 맞을 뻔한 꼴이었소. 너희가 행패라고 부른 것을 나는 사람의 도리라 부르겠소.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시어머니의 언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 제게 맡겨두세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에 진짜 막이 올랐습니다. 오래 참아온 자가 마침내 일어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분노에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윤 씨가 왜 이토록 시어머니를 위해 싸우려 하는지 그 속 깊은 이유를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노에는 항상 뿌리가 있습니다. 윤 씨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위해 몸을 던지려 하는 것은 단순히 불의에 맞서고자 하는 의협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려, 연전,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윤 씨가 혼례를 치른 예지 2년이 지나던 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 전체에서 그녀를 내쳐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눈총, 남편의 무기력한 침묵, 시솔들의 수군거림 윤 씨는 날마다 그 집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도 숟가락이 덜덜 떨렸고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모자란 것인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던 어느 아침, 마당 한켠에서 홀로 빨래를 하고 있는 윤 씨에게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절에도 이미 막내를 편애하고 큰 며느리를 그다지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윤 씨 곁에 살그머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빨래판 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작은 쌈짓돈 하나를 윤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많지는 않다. 그냥 내 것 해라. 윤 씨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먼 곳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거라. 이 집이 너를 내치더라도 너는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다. 어미 눈에는 보여.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일어나 사뒀습니다. 그 돈이 얼마였느냐고요? 지금 윤 씨가 운영하는 상단의 매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 전체가 자신을 내치려 하는 것 같던 그 순간에 누군가가 조용히 살아남아라고 말해주었다는 것, 그것은 돈의 액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날 이후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단을 일으키는 그 모든 험한 길에서 윤 씨는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그 말을 꺼내어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거라.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윤 씨는 노모의 언손을 감싼 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가가 촉촉하였습니다. 윤 씨의 분노 밑바닥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로 또 다른 사람을 구했던 기억,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날을 기다려온 세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오늘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윤 씨는 그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장면이 왔습니다. 오래 참은 자의 분노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참교육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윤 씨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물풀의 나무 몽둥이 한 자루와 함께 집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윤 씨는 우선 시어머니를 부엌에서 모셔냈습니다. 어머니, 잠깐 저기 따뜻한 곳에 앉아 계십시오.
시어머니를 헛간이 아닌 안채 온돌방으로 들이고 선물로 가져온 모피 조끼를 직접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약과와 따뜻한 찰떡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칠순이십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서 고깃국 드셔야 합니다. 그런 뒤 윤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꾼 중 하나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일꾼이 묵직하고 길쭉한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물푸레나무로 만든 반질반질한 몽둥이 한 자루였습니다. 나무결이 단단하고 묵직하여 딱 소리 나게 땅을 치면 마당 전체에 울릴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손에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진호와 박 씨는 마당 한켠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윤 씨가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것을 고자 박 씨가 픽 비웃었습니다. 형님, 그게 뭐예요? 설마 우리를 때리려고요? 과부 형수가 남의 집에 와서 진짜 미쳤나 보구먼. 미쳤냐고요. 윤 씨는 그 말에 답하는 대신 몽둥이를 들어 마당 바닥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그 소리에 진호와 박 씨가 동시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하인들도 기겁하여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너희가 이댁 어르신께 한 일을 내가 낱낱이 알고 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밥상에 쉰밥을 올린 날이 며칠이나 되오. 어머니를 헛간방에 재운 날이 몇 달이나 되오. 어머니 몸에 손을 댄 것은 오늘이 처음이오? 진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 우리 집 일에 왜 참견이오? 당신이 뭔데? 내가 뭔지 알려드리지요. 윤 씨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이댁 어르신이 쌈짓돈 하나 손에 쥐어주며 살아남으라 하신 그분의 며느리요. 그 은혜 하나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요. 그 어르신이 헛간에서 언밥을 드시고 자신의 칠순날 설거지를 하고 지금 매까지 맞을 뻔했소이다. 내 그냥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요. 웃기고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 집 주인이잖아. 주인? 윤 씨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렇다면 그 주인 자격을 한번 증명해봐. 지금 당장 무릎 꿇어. 진호와 박 씨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이 여자가 진짜 우리더러 무릎을 꿇으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윤 씨가 신호를 주었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꾼 6명이 우르르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몸집이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장정들이었습니다. 상단을 운영하는 윤 씨가 평소 거느리는 믿음직한 수하들이었습니다. 진호와 박 씨는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진호가 달아나려 했지만 일꾼 둘이 양팔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박 씨도 악을 썼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몽둥이를 짚고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께서 겨울 내내 쉰밥을 드셨다 하셨지요. 그 맛이 어떤지 직접 느껴보시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소이까? 윤 씨의 눈짓에 여종 하나가 부엌에서 사흘 묵은 찬밥 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진호의 입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먹으시오. 미쳤어.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찰싹. 몽둥이가 마당 바닥을 또 한 번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진호가 화들짝 놀라 입을 열었고 하인이 재빠르게 찬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박 씨 차례였습니다. 한겨울 헛간방에서 군불 하나 없이 주무신 어머니의 밤이 어떠셨을지 동서도 느껴봐야 할 것 같이 일꾼들이 박 씨를 마당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 겉옷이 벗겨진 채 그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박 씨가 이를 덜덜 떨며 악을 썼습니다. 형님, 이것은 위법이에요. 관아에 고발할 거예요. 고발해. 어르신 칠순날 부엌에 가두고 뺨을 때리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동네 방방곡곡에 알려줄 테니까. 그 한마디에 박 씨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참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진호에게는 어머니가 매일 날랐던 무거운 물동이를 직접 지게 하였습니다.
마당을 5바퀴 돌게 하면서 그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어머니가 그동안 해왔던 그릇 닦기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언 물에 손을 담가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게 하면서 잠시라도 멈추면 몽둥이가 바닥을 쾅쾅 쳤습니다. 윤 씨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오. 공부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제 몸으로 느껴보시오. 그리고 안채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앉아 약과를 드시고 있는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윤 씨는 무릎을 꿇고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윤 씨의 참교육이었습니다. 때리고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머니 앞에서 해냄으로써 어머니께 이 하루만큼은 칠순의 주인공이 되어드리는 것. 그러나 이 하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복수의 씨앗은 동시에 더 큰 폭풍의 씨앗이기도 하였으니까요. 악인의 눈물에는 소금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지 가슴에서 우러나온 후회가 아니지요. 윤 씨의 참교육이 한 시즌쯤 이어졌을 무렵 진호와 박 씨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서 물동이를 쥐고 5바퀴째 돌던 진호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던 박 씨도 손이 고봐 아무것도 쥘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윤 씨 앞에서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 못되게 굴다니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홀대하지 않겠습니다. 박 씨도 뒤따라 손을 모았습니다. 형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안채에서 노모가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어. 너희가 잘못했지만 다친다. 이제 그만해라. 노모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진호와 박 씨를 번갈아 보며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 눈빛에 진호가 몸을 더 낮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윤 씨가 천천히 몽둥이를 거두어 일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겠소. 그러나 알아두시오. 나는 앞으로도 어머니를 계속 살필 것이오. 만약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때는 오늘보다 훨씬 긴 공부를 시켜드리겠소. 윤 씨는 노모에게 다시 한번 술을 올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최 씨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남은 진호와 박 씨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모가 안채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진호가 이를 갈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내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여러분도 아셨겠지요. 그 눈물은 거짓이었습니다. 악인은 두들겨 맞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잠시 물러설 뿐 더 음험한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지요. 윤 씨의 물풀에 남은 몽둥이가 거두어진 그 순간부터 진호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열한 자들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칼 대신 뒤통수를, 주먹 대신 뒷거래를 선택하지요. 진호의 반격은 밤 그늘 속에서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가 최 씨 댁을 나선 지 사흘 후 새벽녘이었습니다. 윤 씨의 객주마당으로 복면을 한 건달 6명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창고를 뒤집어 엎고 쌓아둔 포목더미에 불씨를 던지고 장부를 찢고 곡물 창고를 열어 그 안에 저장된 것들을 마당에 쏟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 씨의 수하들이 참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 불은 번지기 전에 꺼졌지만 포목 다수가 불에 타거나 물에 젖어 못 쓰게 되었고 장부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윤 씨가 직접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도둑의 짓이 아님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건달들이 상단의 가장 핵심적인 장부 서랍만을 골라 뒤졌기 때문입니다. 진호 그자가 한 짓이다. 윤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이 뒤이어 찾아왔습니다. 사흘 뒤, 이 고을 사또의 사령들이 윤 씨의 상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진호가 부인 윤 씨를 관하에 고변하였소. 부인은 즉시 관하로 출두하시오. 고변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과부 형수 윤 씨가 재산을 탐내어 우리 어머니를 인질처럼 이용하고 우리 부부를 폭행하였으며 하인들을 이끌고 사가에 무단 침입하여 재산을 갈취하고 협박하였습니다.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만 진호와 박 씨는 그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게다가 고을 사또는 진호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또 선조의 제사 때마다 진호가 넉넉한 재물을 보내왔고 명절이면 뇌물을 바쳐 사이를 돈독히 해온 터였습니다. 사또는 이미 진호 편에서 판을 짜두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신문 자리에서 사또는 처음부터 윤 씨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최진호의 고변에 따르면 그대가 사가에 무단 침입하고 부녀자를 폭행하였다 하오. 이 죄는 결코 가볍지 않소. 사또, 진실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날 일은 조용히 하시오. 고변인이 엄연히 있고 증인도 있소. 그대가 하인들을 이끌고 집에 들이닥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 않소이까. 윤 씨가 말을 잇고자 할 때마다 사또는 막았습니다. 추문은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의 법과 못 가진 자의 법. 그 둘이 얼마나 다르게 작동하는지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지요. 최악의 순간이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반드시 바닥을 치기 마련이지요. 윤 씨도 그 바닥을 피해 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또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윤 씨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신문이 길어진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진호가 요청한 대로 윤 씨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윤 씨가 하옥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녀의 상단에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관아와 얽힌 사람과 거래하다가 자신들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상단의 일꾼들도 절반이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최 씨 댁에서는 진호와 박 씨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봐라.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인 줄 알았어? 진호는 이번 기회에 아예 어머니도 완전히 꺾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 씨가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완벽한 때라 여겼습니다. 노모는 다시 헛간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번에는 밥줄마저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 밥을 드려 군불은 사흘에 한 번씩 하인에게 그리 분부하며 진호는 냉담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노모는 그 말을 문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 밤 헛간에서 노모는 상을 치우고 밥을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이 밥을 먹으면 뭐가 되는가? 내가 살아있어 봤자 큰 며느리만 더 죽게 생겼다. 노모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최 씨 댁 어르신이 드러누우셨다더라. 큰 며느리 윤 씨는 옥에 갇혔다더라.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관아와 진호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이들은 괜히 꼈다가 자신도 곤란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옥에 갇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이 스스로 밥을 끊었으며 악인은 권력의 비호 아래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은 동시에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극한에 몰렸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윤 씨는 차가운 옥사 안에서 자신의 실수와 그 실수를 넘어설 방법을 동시에 발견하였습니다. 옥사는 차가웠습니다. 집 한 줌이 깔린 바닥,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 날마다 먹는 죽 한 그릇. 그러나 윤 씨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억울함과 분노로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어머니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윤 씨는 집 위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하였는가?
몽둥이 참교육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날 어머니는 칠순에 처음으로 따뜻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악인에게 눈이 돌아서 걸을 기회를 주었다. 윤 씨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호와 박 씨의 눈물을 어머니 때문에 받아들이고 몽둥이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악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공격을 준비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한다. 몽둥이는 몸에 닿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재산, 지위, 체면 그것을 거두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심판입니다. 윤 씨는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에게는 10여 년 동안 상단을 운영하며 쌓아온 인맥이 있습니다. 한양에는 청렴하기로 이름 높은 충대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고을 사또의 상관에 해당하는 분이시고 진호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진호가 사또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상단 운영의 경험상 거래의 흔적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습니다. 윤 씨는 차가운 옥사 안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도끼를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야 한다. 어설픈 자비가 악인을 키운다. 윤 씨는 그것을 뼈로 배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몽둥이가 아닌 지혜를, 분노가 아닌 전략을 무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첫 번째 열쇠는 옥사 밖에서 묵묵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충직한 수하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올바른 사람에게 닿는 한 장의 서찰이 1000명의 군사보다 더 강력한 법이지요. 윤 씨의 반격은 그렇게 조용한 붓질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옥사 안에서도 한 가지 통로가 있었습니다. 감옥 담당 나졸 중 한 명은 오래전 윤 씨의 상단에서 빚을 탕감받은 적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악인이 아닌 그저 먹고 살기 바빠 악한 곳에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윤 씨가 왜 갇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도. 사흘째 밤, 그 나졸이 윤 씨의 독방 앞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부인, 급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오.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찰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한양으로 보내야 합니다.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졸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작은 등잔 밑에서 손이 굳어가는 것을 참으며 서찰을 적었습니다. 수신인은 한양에 있는 충대감 박두원이었습니다. 충대감 박두원은 이조판서를 지내고 지금은 한성에서 감찰 직무를 겸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아 뇌물을 받은 관리를 가차없이 탄핵해온 강직한 대감이었습니다. 윤 씨와는 수년 전 박 대감의 며느리가 병환에 걸렸을 때 귀한 약재를 구해드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 대감이 살해를 하겠다 하였지만 윤 씨는 어렵고 힘드실 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였고 그 뒤로 해마다 명절마다 안부를 전해온 사이였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간결하였습니다. 대감께 아뢰입니다. 본인 윤 씨는 지금 이 고을 관하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사또가 진호라 하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진호는 노모를 굶기고 상단을 습격한 자입니다. 대감의 공정한 눈이 이 고을에 닿아주신다면 억울한 자가 죄인이 되는 참담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대감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윤 씨 올림. 서찰은 나졸의 손을 통해 그날 새벽 한양으로 향하는 파발마에 실렸습니다. 한편 옥사 밖에서는 윤 씨의 가장 충직한 수하 막쇠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막쇠는 윤 씨가 잡혀가던 날 윤 씨로부터 몇 마디를 들었습니다. 진호가 사또에게 뇌물을 바쳤다. 그 거래 장부가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건달들을 고용한 기록도 있을 것이다. 찾아내라. 막쇠는 먼저 진호가 드나드는 건달 소굴을 파악하였습니다. 객주와 주막을 전전하며 그 건달들의 일상을 살펴보았고 나흘 만에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건달 중 하나가 술에 취해 혀가 풀렸습니다.
야, 우리 저번에 윤 씨 상단 털고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진호 그 인간 장부에 다 적어두더라. 꼼꼼한 척하더니 오히려 그게 제 발등 찍는 건데 막쇠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는데요? 진호 집 사랑채 안방 벽장 안에 뒤집어 놓은 문갑 아래. 거기에 다 적어두더라고. 막쇠는 그 다음 날 밤 움직였습니다. 진호의 사랑채 담을 넘어 벽장 안을 뒤졌고 뒤집어 놓은 문갑 아래에서 작은 장부 2권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사또에게 바친 뇌물의 목록과 날짜, 그리고 건달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막쇠는 그 장부를 품 안에 넣고 새벽빛이 채 밝기 전에 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한양에서 충대감 박두원의 답서와 함께 감찰관 2명이 이 고을에 조용히 도착하였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억눌린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도달하는 날, 그 무게는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묵직하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고을 관아에서 윤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또 조규봉은 아침부터 의기양양하였습니다. 진호에게 이미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었고 판결문도 이미 작성해둔 터였습니다. 죄인 윤 씨는 사가에 무단 침입하고 부녀자를 폭행한 죄로 유배 5년에 처한다. 그 판결문이 사또의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진호와 박 씨는 관아 마당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가 옥사에서 끌려나와 관아 마당에 꿀렸습니다. 헬쑥하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기침을 가다듬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복을 차려입은 관원 2명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막쇠와 몇 명의 수하들이 들어왔고 그 중 한 관원이 품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어 높이 들었습니다. 충대감 박두원 대감의 명을 받아 이 고을 관아의 감찰을 시행하러 왔소이다. 순간 관아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 조규봉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충대감 박두원은 사또 조규봉의 임명권을 지닌 상관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조규봉은 더 이상 이 자리의 주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찰관이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호, 그대가 고변이니요? 진호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소이다. 저 윤 씨가 우리 집에 침입하여. 잠깐. 감찰관이 막쇠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막쇠가 앞으로 나와 2권의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감찰관이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사또 조규봉에게 바친 뇌물 목록. 갑자년 10월, 쌀 5가마니, 포묵 10필, 은전 50냥, 을축년 정월, 은전 100냥. 이 장부가 최진호 그대의 집에서 나온 것이오.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있소이다. 감찰관이 장부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갑자년 10월, 건달 최봉팔 일당에게 지불한 금전, 은전 30냥. 용도 윤 씨 객주 파괴. 이것은 분명 범죄를 교사한 기록이오. 박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장부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증인을 불러오겠소이다. 감찰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달 2명이 관원에게 이끌려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막쇠가 건달들과 며칠을 보내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두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자백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관아에 자백하면 죄를 경감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건달들은 기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진호에게 돈을 받고 윤 씨 객주를 습격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찰관은 사또 조규봉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또 조규봉, 그대는 뇌물을 수수하고 부당한 재판을 진행한 혐의가 있소이다. 충대감명으로 그대를 즉각 직무 정지하고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오. 조규봉이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대감. 최진호와 박씨는 뇌물 공여, 범죄 교사, 고둔속 불효죄로 별도 신문이 진행될 것이오. 그제야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감찰관이 윤 씨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 부인, 억울하셨습니다. 충대감명으로 즉각 석방을 명합니다. 관아 마당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서 수척한 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막쇠가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드러누웠던 시어머니는 막쇠가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라고 간청하자 겨우 몸을 추슬러 관아 앞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무릎이 풀리는 듯 주저앉으며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진호의 전 재산은 관아에 몰수되었습니다. 사또는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건달들은 각기 형을 받았습니다. 진호와 박씨는 고존속 불효죄와 범죄 교사죄로 곤장과 함께 관아, 노비형에 처해졌습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워진 막내 아들의 끝이 관아 노비라니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악한 씨앗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봄날이었습니다. 겨울이 길었던 만큼 봄은 더욱 눈부시게 찾아왔습니다. 판결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윤 씨의 자택 마당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크고 화려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돗자리 하나 깔고 평소 시어머니와 정을 나눠온 동네 어른들, 마을 아낙네들, 오래된 지인들이 하나 둘 모인 조촐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없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칠순 잔치상 앞에 앉았습니다. 붉은 당의를 걸치고 머리에는 윤 씨가 선물한 국화잠을 꽂고 상 위에는 고깃국과 갖은 전, 떡이 가득하였습니다. 윤 씨가 노모 앞에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엔 제때 못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진짜 칠순 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노모는 술잔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였습니다. 인생이 참 길어.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시어머니가 그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봄볕처럼 마당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막쇠도 웃었습니다. 윤 씨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 관아 뒤뜰. 진호와 박씨는 관아 노비로서 겨울 내 담장보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옷은 없었습니다. 모피 조끼도 없었습니다. 무명옷 하나를 걸친 채 무거운 돌을 나르고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였습니다. 손은 트고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박씨가 지게 아래서 헉헉거리며 진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 꼴이 됐겠어?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만큼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고깃국을 드시는 시어머니와 담장 밑에서 흙을 이기는 진호 내외의 모습이 교차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인생이란 긴 밭이라 하였습니다. 뿌린 씨앗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그 열매는 반드시 뿌린 자의 손에 돌아옵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막내가 어미를 헛간에 가두는 씨앗을 뿌렸다면 그 열매는
관아 노비의 삶이었습니다. 소박 맞을 뻔했던 며느리가 은혜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씨앗을 뿌렸다면 그 열매는 봄날 잔치상의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밭에는 지금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담벼락 야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십시오.